혼자시죠? 무거운데 가방은 제가 들게요. 사별 4년 교회 봉사에서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어요. 집이 조용하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재혼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그의 휴대폰에서 오늘 밤 11시로 찍힌 문자를 보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위로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엔 금액과 서류 한 장이 먼저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한 번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모든 걸 읽기까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69세 김미정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품이 그리운 4년이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넓었고 저녁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예전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밥을 먹어도 혼자였고 TV를 켜도 소리만 있을 뿐 대화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빴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왔어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저녁이 오는 게 점점 무서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똑딱똑딱 그 소리가 하루를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를 돌리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또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갔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특히 저녁 7시부터 잠들기 전까지 그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큰딸이 가끔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늘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지만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은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아들은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 바쁜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전화할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렵 교회에서 무료급식 봉사 공고를 봤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어르신들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사람 소리라도 들으려고 신청했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이런 봉사 같은 거 안 했는데 혼자가 되니까 어디든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처음 나간 날 봉사자들이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채소를 다듬으면서 주방 안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 설거지하는 물소리, 냄비 부딪히는 소리가 제 귀에는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집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봉사 리더가 다가와서 처음이시냐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천천히 하시면 된다고 부담 갖지 말라고 웃으며 말해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니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오셨어요. 80대, 90대로 보이는 분들도 계셨고 저보다 조금 젊어 보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밥을 배식하면서 저는 그분들 얼굴을 봤어요. 모두 다 각자 사연이 있을 것 같았지만 밥 먹는 모습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국을 떠드리면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날 봉사가 끝나고 나서 짐을 정리하는데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59세쯤 돼 보이는 박준호라는 분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가 가방을 메려고 하자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가방은 자기가 들겠다고 혼자 사시면 이런 것도 힘드시죠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별것 아닌 말인데 4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배려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니 준호 씨는 별 말씀을 하시며 웃었어요. 준호 씨는 그 다음 주에도 봉사에 나왔어요. 늘 어르신들 의자를 먼저 정리했고 설거지가 밀리면 묵묵히 들어가서 닦아냈습니다. 박스 정리도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 가방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처음엔 민망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준호 씨는 습관이라고 그냥 들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혼자 사시면 밥이 제일 힘들죠 하고 물었어요. 저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는 자기도 그렇다고 밥 먹을 때가 제일 외롭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는구나 싶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준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봉사 끝나고 커피 한잔 하자는 말에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는 자기도 혼자 산다고 했어요. 이혼한 지 오래됐고 자식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됐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열렸어요. 준호 씨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제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집이 조용하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여줬고 저녁이 길다는 말에 그렇죠 하고 공감해줬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제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줬어요. 남편 이야기를 할 때도 자식 이야기를 할 때도 준호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맞장구를 쳐주거나 그랬겠네요 하고 공감해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게 참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 말을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조금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두어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으시냐고. 자기는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떠난 지 4년이 지났지만 누군가와 다시 산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외로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막막했어요. 준호 씨는 급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준호 씨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뭘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게 지금 제게 필요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편으로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큰딸은 왜 굳이 그러시냐고 지금도 충분히 잘 지내시잖냐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조금 더 직설적이었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사람 잘 모르는데 괜히 고생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제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자식들 말이 맞는 것도 알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저녁을 먹을 때면 준호 씨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밤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 준호 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사시면 밥이 제일 힘들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 제 외로움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준호 씨에게 괜찮다고 답했어요.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을 때도 저는 크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외로움도 외로움이었지만 자식들 앞에서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여전히 누군가를 선택할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도장을 찍었어요. 재혼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이 조금 떨렸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오면서 웃었어요. 이제 여보는 돈 신경 쓰지 말라고, 생활비는 현금이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제 집으로 들어온 건 혼인신고를 한 다음 주였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하나, 작은 박스 2개가 전부였어요. 저는 방을 정리해두고 기다렸는데 준호 씨는 들어오자마자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선반, 주방 서랍, 베란다, 창고까지 다 둘러보더니 정리해드릴게요 하고 말했어요. 처음 며칠은 그 말대로 집이 조금씩 깔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반 위에 쌓여있던 물건들이 정리됐고 베란다에 놓여있던 박스들도 치워졌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 씨는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차려주면 먹었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려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설거지도 가끔 했지만 대부분은 제가 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싶어서 기다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호 씨는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침 8시쯤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면 준호 씨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봤어요. 제가 아침 준비하는 동안에도 밥 먹고 난 뒤에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뭘 그렇게 보냐고 물으면 뉴스 본다고, 유튜브 본다고만 했어요. 저는 그러려니 했지만 점점 준호 씨가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는 필요한 것만은 계속 샀어요. 어느 날은 가전제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마의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공기청정기도 하나 사자고 했어요. 저는 그냥 쓰던 게 있는데 하고 말했지만 준호 씨는 새로 시작하는데 새 걸로 해야 기분도 좋지 않겠냐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서 저는 카드를 내밀었어요. 남편이 남긴 돈이 조금 있었고 예금과 적금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 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마의자는 180만 원이었고 공기청정기는 60만 원이었습니다. 배송이 오고 설치가 끝나는 동안 준호 씨는 기분 좋아 보였어요. 안마의자에 앉아서 좋다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준호 씨가 만족스러워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돈이 나가는 방식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준호 씨는 생활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했어요. 카드는 불편하다고, 현금이 제일 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TM에 가서 현금을 뽑아서 줬어요. 처음엔 50만 원을 줬고 그 다음엔 70만 원, 한 번은 100만 원도 뽑아줬습니다. 준호 씨는 그 돈을 받으면서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말했지만 뭘 샀는지는 잘 말해주지 않았어요. 가끔 옷 샀다고, 필요한 거 샀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통장을 자주 확인하지 않게 됐어요. 현금으로 주니까 이체 알림이 안 떴고 제 폰에는 별다른 메시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한두 달 지나고 나서 통장을 열어봤을 때 제 예금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는 걸 봤습니다. 150만 원쯤 줄어 있었어요. 저는 놀랐지만 준호 씨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새로 시작한 살림이니까 처음엔 돈이 많이 드는 게 당연하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마트에 갈 때도 준호 씨가 따라오면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담았습니다. 고급 과일, 좋은 고기, 비싼 반찬들이 들어갔어요. 저는 이렇게까지 살 필요 있냐고 말했지만 준호 씨는 우리 이제 잘 먹어야죠 하고 웃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을 때마다 금액이 20만 원, 30만 원씩 나갔어요. 한 달에 두세 번 마트에 가니까 식비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재혼을 반대했던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뻔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잘 지낸다고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큰딸이 준호 씨 어떠냐고 물었을 때도 저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좋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틀렸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제 선택이 실패였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준호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준호 씨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었어요. 준호 씨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런다고 화장실 다녀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준호 씨 얼굴에 식은땀이 맺혀 있는 걸 봤습니다. 손도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저는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화장실에 갔습니다. 다시 나왔을 때 준호 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휴대폰을 쥔 채 잠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호 씨가 왜 저렇게 불안해하는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아침밥을 먹으면서 TV를 봤고 식사 후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어젯밤 일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준호 씨가 먼저 말하지 않으니 제가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며칠 뒤에 또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새벽마다 준호 씨가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는 날이 잦아졌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서 거의 매일 밤 그랬습니다. 저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준호 씨가 움직이는 소리에 자꾸 깼어요. 거실로 나가보면 준호 씨는 늘 같은 자세로 앉아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재혼한 지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준호 씨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말이 없었고 밥도 거의 안 먹었습니다. 제가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밥상 앞에 앉아서도 휴대폰을 놓지 않았고 TV를 보면서도 화면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준호 씨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식사량도 줄었고 말수도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을 걸면 응, 그래, 알았어 정도로만 대답했습니다. 표정도 점점 굳어갔어요.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제 어깨를 흔들며 깨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준호 씨 얼굴이 보였는데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준호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준호 씨는 대답 대신 금액부터 꺼냈어요. 300만 원만 오늘 안에 넣어야 한다고, 그러면 다 끝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새벽에 깨워서 돈 이야기부터 하는 게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 얼굴이 너무 절박해 보여서 저는 무슨 일인지 먼저 물어봤어요. 준호 씨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
오늘만 넘기면 괜찮다고만 반복했어요. 저는 이불 위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남긴 적금 중 하나를 깨야 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 걸 보니 뭔가 정말 큰일이 난 것 같았어요.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재혼이 실패로 보이는 게 싫었어요. 자식들 앞에서 틀렸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딸과 아들이 반대했을 때 저는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준호 씨와 잘 살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할지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품이 그리워서 선택한 사람이니까 한 번쯤은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재혼을 선택했는데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적금 목록이 나왔고 그 중에서 만기가 얼마 안 남은 걸 선택했어요. 중도 해지 버튼을 누르니까 확인 화면이 떴습니다. 잠깐 망설였지만 준호 씨가 옆에서 제발이라고 속삭이는 걸 듣고 확인을 눌렀어요. 그리고 준호 씨 계좌로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체 완료 알림이 뜨는 순간 준호 씨는 깊게 한숨을 쉬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준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돈을 보낸 뒤였습니다. 준호 씨는 다시 방으로 나가서 휴대폰을 들여다봤고 저는 혼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준호 씨 말투가 달라졌어요. 고맙다는 말 대신 당신도 알잖아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신이 해준 거잖아. 당신이 괜찮다고 했잖아 하는 식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지만 뭐라고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돈을 보냈으니까, 제가 선택한 거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뒤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번엔 2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왜 계속 필요하냐고 물었지만 준호 씨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금만 더라고만 했습니다. 지난번에 끝난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지니까 준호 씨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고 변명했어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음엔 절대 안 그런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제발이라고 말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는 모습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 번만 더 도와주자는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그렇게 또 보냈습니다. 이번엔 예금을 해지해서 보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준호 씨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 씨가 화장실에 가고 난 뒤였어요. 소파에 휴대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문장은 짧았지만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11시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그 아래로 숫자와 기호들이 나열돼 있었는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11시라는 시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11시인지, 무슨 일이 11시에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1시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준호 씨 휴대폰에서 본 그 시간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준호 씨가 먼저 말하지 않는데 제가 휴대폰을 봤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남의 휴대폰을 몰래 봤다는 게 떳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11시는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밤마다 시계를 보게 됐어요. 10시 50분쯤 되면 준호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붙들고 화면을 계속 확인했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는 척하면서 준호 씨 방 쪽을 신경 썼습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고 가끔 준호 씨가 한숨 쉬는 소리도 들렸어요. 11시가 되면 준호 씨 얼굴이 더 긴장된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물 한 잔 가져다 주겠다고 방문을 열었는데 준호 씨가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 노크도 안 하고 들어오냐고 놀라게 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 준호 씨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움직이면서 뭔가를 계속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숫자들이 움직이는 화면이 잠깐 보였는데 제가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프 같은 것도 보였고 빨간색과 파란색 글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어요. 11시 5분쯤 지나면 준호 씨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방에서 나와서 물을 마시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 날은 표정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냐고 물었지만 준호 씨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아니면 피곤하다고 좀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어요. 준호 씨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서 말을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1시가 지나고 나면 패턴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준호 씨가 또 돈을 요구했어요. 때로는 그날 밤 새벽에 저를 깨웠고 때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을 꺼냈습니다. 50만 원, 80만 원, 한 번은 150만 원까지 달라고 했어요. 금액은 제각각이었지만 요구하는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급하다는 말부터 시작했어요. 오늘 안에 필요하다고, 내일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말을 꼭 덧붙였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다음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엔 믿었지만 점점 믿기 어려워졌어요. 저는 이제 통장에 남은 돈이 별로 없다고 말했지만 준호 씨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그러면 다 갚겠다고 반복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면 저는 또 돈을 보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준호 씨가 절박한 표정으로 부탁하면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하거나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서까지 돈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들어둔 적금 중에 금액이 작은 것부터 깼습니다. 200만 원짜리를 해지했을 때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만기까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해지하면 이자를 거의 못 받는다고 정말 해지하시겠냐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급한 일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직원이 더 이상 묻지 않고 처리해줬지만 저는 그 순간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이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서 모아둔 돈이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여행 가자고, 맛있는 거 먹자고 말하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제가 3개월을 못 기다리고 깨는 게 남편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300만 원짜리 적금도 깼습니다. 이번엔 만기까지 6개월이 남아 있었어요. 직원이 또 확인했지만 저는 그냥 해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해지 수수료를 떼고 나니
실제로 받은 돈은 280만 원 정도였어요. 20만 원을 그냥 날린 셈이었습니다. 보험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위해 들어둔 건강보험이었는데 10년 넘게 유지해 온 거였어요. 보험 설계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환급금이 얼마 안 된다고, 조금만 더 유지하면 환급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호 씨가 오늘 안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당장 돈을 만들어야 했어요. 환급금 200만 원을 받아서 또 보냈습니다. 준호 씨 계좌로 이체하고 나면 준호 씨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고맙다는 말이 점점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생활비가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월 초에 나가는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았어요. 관리비가 25만 원, 통신비가 8만 원, 전기요금이 계절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습니다. 인터넷 요금도 4만 원, 수도세도 2만 원쯤 나갔어요. 이런 기본 생활비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여기에 준호 씨가 요구하는 돈까지 더해지니까 제 통장은 점점 비어갔어요.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 한 달에 60만 원 정도였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기본 생활비 50만 원을 내고 나면 1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준호 씨가 요구하는 돈은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마트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엔 장바구니에 담고 싶은 건 다 담았어요. 과일도 비싼 걸로 샀고 고기도 좋은 부위로 샀습니다. 반찬도 이것저것 사서 먹었어요. 하지만 이젠 달라졌습니다. 장을 보면서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사과 한 봉지가 8,000원인데 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고기는 할인 제품만 골랐어요.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남은 것들을 샀습니다. 반찬도 직접 만들 수 있는 건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시판 반찬은 너무 비쌌습니다. 계산대에 갈 때마다 긴장했어요. 총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카드가 제대로 승인될지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을 다 보고 계산대에 섰는데 카드 승인이 안 됐어요. 직원이 카드를 다시 긁어봤지만 역시 거절됐습니다. 한도 초과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어요. 저는 당황해서 지갑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현금이 조금 있어서 그걸로 계산했지만 그 순간이 너무 창피했어요.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카드가 막힌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마트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돈 걱정 없이 장을 받고 카드도 문제없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트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한심했어요. 자식들에게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큰딸이 전화해서 괜찮으시냐고 물으면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어려워졌어요. 목소리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큰딸이 어느 날 물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감기 기운이 있다고 둘러댔어요. 날씨가 쌀쌀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병원 가보시라고 약 드시라고 했어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저는 혼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딸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재혼 반대했을 때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준호 씨와 잘 살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했습니다.
짧게 안부만 묻고 끊는 스타일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돈 괜찮으시냐고, 혹시 필요한 거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냐고 되물었어요. 아들은 그냥 궁금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재혼하시면 돈 많이 들 텐데 괜찮으신가 싶어서 물어봤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돈으로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돈은 이미 반 이상 사라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창피했어요. 11시는 계속 반복됐습니다. 준호 씨는 밤마다 11시 전에 돈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오늘 안에 넣어야 한다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조여왔어요. 도대체 무슨 일에 11시라는 시간이 중요한 건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11시가 뭐냐고, 왜 매일 11시에 그렇게 긴장하느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냥 마감 시간이라고만 했어요. 저는 무슨 마감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짜증을 냈어요. 복잡한 거라고, 설명해도 이해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돈만 보내주면 된다고,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 생각했습니다. 11시라는 시간, 계속되는 돈 요구, 준호 씨의 불안한 모습, 이 모든 게 뭔가 연결돼 있다는 걸 느꼈어요. 생활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를 한 달 밀렸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관리비 납부 부탁드린다고 이번 달까지 2달치 내달라고 했어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통신비도 연체됐어요. 휴대폰 문자로 연체 알림이 왔습니다. 3일 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정지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휴대폰이 끊기면 자식들한테 연락도 못 받게 되는 거였어요. 급하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이 15만 원이었어요. 통신비가 8만 원이니까 내고 나면 7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 관리비도 내야 하고 전기요금도 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했어요. 자동이체로 나가던 보험료도 잔액 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암보험이었는데 그것도 끊길 위기였어요. 보험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달 보험료 자동이체 실패했으니 수동으로 납부하라고 2달 연속 미납하면 해지된다고 경고했어요. 제 휴대폰엔 빨간 알림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관리비 연체, 통신비 연체, 보험료 미납, 카드 한도 초과, 이런 메시지들이 매일 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보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볼 때마다 빨간 숫자가 늘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준호 씨는 계속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다고,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준호 씨는 방법을 찾으라고, 어떻게든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금을 더 깨라고, 보험을 더 해지하라고 요구했어요. 저는 이제 중독이라는 단어를 조금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 본 도박 중독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밤마다 돈을 잃고 가족에게 거짓말하고 빚을 지는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준호 씨와 똑같았어요. 혹시 준호 씨도 도박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준호 씨는 도박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제가 본 건 11시라는 시간뿐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어느 날 준호 씨가 은행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왜 가야 하냐고 물었지만 준호 씨는 급한 일이 있다고 했어요. 같이 가야 한다고, 혼자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대기표를 뽑았어요. 번호가 불려서 창구에 앉았을 때 준호 씨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고 싶다고,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준호 씨를 봤습니다. 준호 씨는 제 손을 잡으면서 괜찮다고 말했어요. 대출로 한 번만 막으면 끝난다고,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약정서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면서 손이 떨렸어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었어요. 남편은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면서 매달 월급의 절반을 저축했습니다. 점심도 도시락 싸가서 먹으면서 돈을 모았어요. 술자리도 거의 안 갔고 옷도 잘 안 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어요. 입주하던 날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납니다. 이제 우리 집이 생겼다고, 평생 여기서 살자고 말했어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남편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계속 제 손을 잡으면서 괜찮다고 말했어요. 한두 달이면 갚을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3억 정도 되니까 최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 씨는 3천만 원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듣고 숨이 막혔어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왔지만 무서웠습니다. 직원이 이자율을 설명했어요. 연 4.5%라고 했습니다. 한 달 이자가 대략 56만 원쯤 나온다고 계산해 줬어요. 저는 그 금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56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는 게 제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준호 씨가 빨리 말했습니다. 한두 달만 버티면 된다고, 자기가 곧 돈을 마련해서 갚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물었지만 준호 씨는 방법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준호 씨는 제 옆에서 계속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10일시 전에 넣어야 한다고, 강제 청산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강제 청산이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 목소리가 너무 절박해서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았어요.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대출을 진행하시겠냐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담보대출은 집을 걸고 하는 거라서 갚지 못하면 집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준호 씨가 제 팔을 꽉 잡으면서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진짜 마지막이라고, 이번만 넘기면 다 끝난다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준호 씨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멈추면 지금까지 보낸 돈은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명했습니다. 직원이 주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안 써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서명하고 도장도 찍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화면에 승인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고 2,800만 원이 대출됐습니다.
그 돈은 바로 준호 씨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됐어요. 제 계좌로 들어왔다가 곧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느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준호 씨는 제 팔을 잡아주면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또 약속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준호 씨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몇 번째 마지막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움직이고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버스에 탄 사람들 중에 방금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할머니가 앉아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통장을 확인하니 이자가 빠져나가 있었어요. 56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현실이구나. 매달 이 돈을 내야 하는구나. 실감했습니다. 제 월 수입은 국민연금 60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자 56만 원을 내고 나면 4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4만 원으로 한 달을 어떻게 살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관리비만 해도 25만 원이 나가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계산해 봤어요. 관리비 25만 원, 통신비 8만 원, 전기요금 15만 원, 인터넷 4만 원, 수도세 2만 원 합치면 54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식비까지 생각하면 최소 80만 원은 필요했어요. 하지만 제게 남는 돈은 4만 원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혼자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나 계속 고민했어요. 하지만 자식들한테 말하는 건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재혼을 반대했던 자식들에게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은행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 갔어요. 준호 씨 몰래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준호 씨한테는 시장 간다고 거짓말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거래 내역을 출력해달라고. 지난 6개월치 전부 다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여러 장의 종이를 출력해서 건네줬어요. A사 용지로 10장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은행 로비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첫 장을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나간 돈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거래 항목을 자세히 봤습니다. 오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이라고 적힌 게 여러 개 있었어요. 5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씩 계속 나가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거의 매일 송금됐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 때로는 하루에 2~3번씩 돈이 나갔습니다. 해외 결제로 빠져나간 금액도 있었어요. 영어로 된 회사 이름들이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CRYPTO, EXCHANG, MARGIN, TRADING 이런 단어들이 보였어요. 금액은 확실했습니다. 100만 원, 150만 원씩 빠져나가 있었어요. 여러 계좌로 분산돼서 나간 돈들도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된 계좌들이었어요. 김호, 박호, 이호, 모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쪽으로도 돈이 계속 이체돼 있었어요. 한 번에 30만 원, 50만 원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거래 항목에 적힌 단어들이었어요. 충전, 마진, 정산, 손실보전, 레버리지, 청산,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이 단어들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도박이라는 걸, 준호 씨가 돈을 잃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1시라는 시간, 계속되는 돈 요구, 준호 씨의 불안한 모습, 식은땀, 떨리는 손,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어요. 준호 씨는 암호화폐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11시는 위로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중독의 타이머였습니다. 매일 밤 11시 전에 돈을 넣어야 강제 청산을 피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에게 계속 돈을 요구했던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거래 내역을 계속 넘기면서 저는 총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종이 한쪽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 준호 씨에게 현금으로 준 돈들을 합쳤습니다.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80만 원. 합치니 대략 420만 원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엔 적금 깬 돈을 계산했습니다. 200만 원짜리 적금, 300만 원짜리 적금, 250만 원짜리 적금. 총 750만 원쯤 됐습니다. 보험 해지한 돈도 있었어요. 200만 원, 180만 원 합쳐서 380만 원이었습니다. 중간에 직접 송금한 큰 금액들도 있었어요.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이것저것 합치니 65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담보대출 2,800만 원까지 더했어요. 총액을 계산하니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확히는 5,2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멍해졌습니다. 5,200만 원이라는 돈이 석 달 만에 사라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점심 굶으면서 술 안 마시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을 제가 석 달 만에 다 날린 겁니다. 저는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느낌이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5,200만 원, 5,200만 원, 그 숫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은행 직원이 다가와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고 일어났어요. 거래 내역 종이를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저는 계속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갔다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3번씩 돈이 나갔더라고요. 아침에 50만 원, 점심에 80만 원, 밤에 100만 원,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요. 위로받고 싶어서 도장을 찍었고 외롭지 않고 싶어서 서명했던 제 선택이 이렇게 돌아온 거였습니다. 준호 씨의 중독도 문제였지만 저도 문제였어요. 경계선을 넘는 순간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현금 50만 원을 줄 때 멈출 수 있었어요. 적금 깰 때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보험 해지할 때도 담보대출 서명할 때도 언제든 멈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앞으로 나갔습니다.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 마음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체면 때문이었어요. 자식들 앞에서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 씨는 없었습니다. 외출한다는 말도 없이 나간 상태였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거래 내역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생각했어요. 저녁 무렵 준호 씨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거실로 오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어나서 방 쪽으로 갔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준호 씨가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옷장을 열어서 옷을 꺼내고 있었어요. 서랍도 열어서 속옷, 양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가 침대 위에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 옷들을 넣고 있었어요. 저는 방문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준호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며칠 있다 온다고 말했어요. 저는 어디 가냐고 왜 가냐고 물었지만 준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 전화는 받을 수 있다고만 했어요. 저는 거실로 가서 가방에 넣어둔 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그걸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준호 씨 앞에 내밀었어요. 이게 뭐냐고, 이 돈 다 어디 간 거냐고 물었습니다. 준호 씨는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석 달 만에 사라졌다고 소리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돈 돌려받아야 한다고 따졌어요. 준호 씨는 돌려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번째 거짓말인지 모르겠었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준호 씨는 가방 지퍼를 닫고 일어났어요. 저는 가방 끈을 잡으면서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도망가는 거냐고, 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쳤어요. 준호 씨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셌어요. 저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준호 씨가 말했어요. 지금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며칠만 피해 있겠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피하냐고 물으니 준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팔을 붙잡았어요. 가면 안 된다고 여기 남아서 같이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제 손을 다시 뿌리쳤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따라가면서 계속 물었어요. 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 이대로 도망가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준호 씨는 현관문을 열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꼭 갚겠다고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지만 준호 씨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어요. 저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69세 나이에 계단을 뛰어내려간 건 처음이었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을 땐 이미 준호 씨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 쪽을 봤지만 사람들만 지나다니고 준호 씨는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곧 꺼져 있다는 멘트가 나왔어요. 준호 씨가 전화기를 껐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준호 씨는 완전히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혼자 찾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일단은 준호 씨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 봉사처에 갔어요. 봉사 리더에게 준호 씨를 봤냐고 물었지만 오늘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며칠째 안 보인다고 무슨 일 있냐고 오히려 물어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교회 사람들한테 제 상황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 씨가 자주 들르던 곳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아파트 근처 편의점에 가서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 사람 봤냐고 휴대폰으로 준호 씨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모른다고 했어요. 매일 많은 사람이 오는데 기억 안 난다고 했습니다. ATM이 있는 곳도 다 돌아다녔어요. 준호 씨가 자주 현금 뽑던 기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갔지만 준호 씨는 없었어요. 작은 카페도 갔습니다. 준호 씨가 가끔 혼자 앉아서 커피 마시던 곳이었어요. 카페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이 사람 봤냐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주인은 며칠 전까지는 자주 왔는데 요즘은 안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냐고 물으니 일주일쯤 됐다고 했어요. 저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돈이 지나간 길을 따라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가 어디 있는지보다 제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가 더 궁금했어요. 하지만 돈은 이미 다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거래 내역에 적힌 거래소들, 해외 결제 회사들,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 돈이었어요. 되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찾아다녔지만 준호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도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법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법원 민원실에 갔을 때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이혼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여러 가지를 설명해 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송달 주소였어요.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알아야 서류를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호 씨 주소를 몰랐습니다. 혼인신고할 때 적혀 있던 주소를 말했더니 직원이 그 주소로 확인 서류를 보내보겠다고 했어요.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그 주소는 이미 빈집이라고 송달이 안 됐다고 했어요. 민원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주소를 모르면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이 나왔어요. 6개월이나 기다리는 동안 제 생활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 사본을 구청에서 떼어왔어요. 대출 약정서 사본도 은행에서 받아왔습니다. 거래 내역은 이미 가지고 있었고 준호 씨 휴대폰에서 찍어둔 11시 메시지 캡처도 챙겼어요. 이 서류들이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고 갔어요. 상담비가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혼한 지 3달 만에 5천만 원을 잃었다고 남편이 도박 중독인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거래 내역을 보여주니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호화폐 도박이라고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착수금이 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금액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지금 제게 500만 원이 어디 있냐고 말했어요. 통장에 남은 돈이 10만 원도 안 된다고 카드도 다 막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본인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본인 소송이 뭐냐고 물으니 변호사 없이 혼자 서류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라고 설명해 줬어요. 법원에 가면 양식을 받을 수 있다고 작성 방법도 안내해 준다고 했습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본인 소송으로 이혼한다고 격려해 줬어요. 생활은 더 먼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고 연체 문자가 매일 왔어요. 하루에 서너 통씩 왔습니다. 카드사, 은행, 보험사, 통신사,
관리사무소에서 문자가 쏟아졌어요. 관리비도 2달째 밀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관리비 납부 부탁드린다고 3개월 연속 미납하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돈이 없었어요. 통신비도 끊길 위기였습니다. 이미 1달 연체됐고 이번 달까지 안 내면 서비스 정지된다는 문자가 왔어요. 휴대폰이 끊기면 자식들한테 연락도 못 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전기요금도 밀렸어요. 2달치가 밀려서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전에서 문자로 경고했어요. 이번 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첫 달엔 통장에 돈이 있어서 자동이체가 됐어요. 하지만 둘째 달엔 잔액이 부족해서 실패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출 이자 연체됐으니 빨리 납부하라고 3개월 연속 연체하면 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를 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빨간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관리비 연체, 통신비 연체, 전기요금 연체, 보험료 미납, 카드 한도 초과, 대출 이자 연체, 이런 메시지들이 매일 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는 게 두려워졌어요. 볼 때마다 빨간 숫자가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출 이자를 계속 낼 수 없고 관리비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집을 잃을 거였어요. 차라리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고 남는 돈으로 작은 곳에 가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려면 시간이 걸렸어요. 최소 몇 달은 걸릴 거였습니다. 그 사이에 당장 살 곳이 필요했어요. 저는 고시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 하는 곳들이 나왔어요. 보증금은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였습니다. 사진을 보니 방이 정말 좁았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당장 들어올 수 있냐고 물으니 가능하다고 했어요. 보증금 10만 원, 월세 4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언제 들어갈 수 있냐고 물었어요. 내일이라도 가능하다고 와서 계약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짐을 싸는 날 저는 거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옷 몇 벌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속옷, 양말, 겉옷 서너 벌이 전부였어요. 세면도구도 챙겼습니다. 칫솔, 치약, 수건, 비누, 샴푸를 작은 파우치에 넣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혼인신고 사본, 대출 약정서, 거래 내역, 통장, 신분증, 이런 것들을 파일에 넣었어요. 남편 사진도 한 장 챙겼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남편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이었어요. 아이들 키우고 남편과 행복했던 기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떠나야 했어요.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중년 남자였는데 무뚝뚝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0만 원을 냈습니다. 월세는 다음 주에 내도 된다고 했어요. 관리인이 방 열쇠를 건네줬습니다. 3층 302호였어요. 좁은 복도를 지나서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방은 정말 좁았어요. 2평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너무 작아서 환기가 잘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을 켰더니 하얀 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어요.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TV 보는 소리도 들렸어요.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복도에서는 누군가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났어요. 공용 주방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도 공용이라고 했어요. 복도 끝에 있다고 관리인이 알려줬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침대는 딱딱했어요. 매트리스가 얇아서 스프링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누울 수 있는 유일한 침대였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도 작았어요. 노트북 하나 놓으면 꽉 찰 크기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거래 내역, 대출 서류, 이혼 소장 초안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 서류들이 제가 가진 전부였어요. 이걸로 준호 씨를 찾고 이혼하고 돈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변호사 비용도 없고 준호 씨 주소도 모르고 돈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밤거리가 보였어요. 불빛이 깜빡이고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차들도 지나갔어요. 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진 상태였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지옥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제가 한 걸음씩 들어간 거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첫 번째 발걸음은 외로움 때문에 찍은 재혼 도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체면 때문에 보낸 첫 돈이었어요. 세 번째는 자식들에게 숨기기 위해 계속 보낸 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 집을 담보로 찍은 서명이었어요. 그 모든 순간마다 저는 제 손으로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했습니다. 외로움도 체면도 다 제 문제였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 좁은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책상에 앉아서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혼 소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느 순간에 멈추셨을까요? 첫 번째 돈을 요구받았을 때, 적금을 깰 때, 카드가 막혔을 때, 아니면 담보대출 서류에 서명하기 직전에 저는 끝까지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요. 2평도 안 되는 이 방이 제 69년 인생이 도착한 곳입니다.